청동기의 유입이 국가화를 가속화했던 세계사에 대하여 제1부 합금의 여명, 청동야금술의 기원과 확산.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기술적 혁신 많지만 청동의 발견만큼 사회 구조와 권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례는 드물다. 청동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자 동력이었다. 이 합금의 등장이 어떻게 인류 사회의 국가화를 촉진했는지 탐구하기에 앞서 우린 먼저 그 기원과 전파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청동 기술이 단일한 중심지에서 발원하여 세계로 퍼져나간 단순한 그를 넘어 실제 역사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된 복잡한 혁신의 모자이크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장 최초의 용광로 청동의 기원지를 찾아서. 청동의 발명은 단 한 번의 번뜩이는 영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실험과 발전의 산물이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진정한 의미의 주석 청동합금이 보편화되기까지 인류는 구리를 다루는 오랜 예비 단계를 거쳤다. 구리의 서곡동기 시대. 금속 사용의 역사는 청동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신석기 시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차이웨니아인 유적에서는 기원전 7200년경의 구리 장신구가 발견되었으며 자타르이가달육 유적에서도 기원전 6500년에서 5650년 사이에 제작된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구리는 광석에서 재련한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순수한 구리 자연구리를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냉간 단조 방식으로 가공되었다. 이는 야금술의 초기 단계로 금속이 가진 고유의 가공성을 인류가 처음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단계는 금속이 아직 석기를 대체하는 실용적도구가 아니라 비소성과 광택으로 인해 주로 장신구와 같은 위신제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비소 청동의 우회로. 본격적인 합금 기술의 첫걸음은 주석이 아닌 비소와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기원전 4000년기 중반 북코카서스 지역의 마이코프 문화 메이크업 카우처는 비소를 구리와 합금한 비소 청동을 생산한 최초의 문화 중 하나였다. 비소는 구리 광석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초기 야금술사들이 의도치 않게 혹은 경험적으로 합금의 이점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소 청동은 순수한 구리보다 단단했지만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장인들의 건강에 치명적이었고 합금 비율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비소 청동은 주석 청동으로 하는 중요한 과도기적 기술로 평가된다. 발칸의 수수께끼, 빈차 문화. 전통적인 근동 중심의 야금술 기원론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발칸 반도의 빈차 문화 비네 카우추에서 제기되었다. 현재 세르비아에 위치한 플로치니크 퍼네커 같은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5000년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석 청동 합금 박편이 발견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유물의 연대를 기원전 4500년경으로 추정하며 이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 발견은 유럽이 단순히 근동의 선진 기술을 수용한 주변무가 아니라 독자적인 야금술 혁신이 이루어진 핵심 지역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이 기술이 대규모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적 혁신에 그쳤을 수 있지만 청동의 기원이 단일하지 않고 다원적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다. 진정한 주석 청동의 부상.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합금인 주석 청동은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뤘다. 근동의 도가니 전통적으로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아나톨리아, 코카서스, 이런 고원을 잇는 산악지대는 청동기 발생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 지역은 구리와 주석 광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고 기원전 4000년기 후반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청동기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이란의 묘지에서는 기원전 5000년기에 제작된 초기 청동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화는 전문 장인 계층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야금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동남아시아에 이른 수용과 발전 태국의 반치항 유적에서는 기원전 2100년경의 청동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근동 지역보다는 늦은 시기이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청동 기술을 수용하고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기술 확산의 물결이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지역은 구리와 주석 자원이 풍부하여 일단 유입된 야금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동의 기원은 하나의 중심에서 뻗어 나간 선형적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나톨리아의 초기 구리 세공, 발칸의 놀라운 조기 혁신, 코카서스의 비소 청동 실험, 그리고 마침내 근동에서 만개한 주석 청동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하나의 거대한 상호작용권 내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기술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지역들은 서로 단절된 채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경로와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누적하고 융합하며 야금술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청동 기술이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 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제2장 시대의 경로 청동의 세계적 확장 추적. 청동 기술은 일단 확립된 후 기존의 교역로와 새로운 이주 경로를 따라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확산 과정은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 사상,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 조직 형태가 함께 이동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라시아 초원의 고속도로. 유라시아 대초원은 동서 문명을 잇는 거대한 통로 역할을 했다. 특히 기원전 2000년경에 나타난 세이마 투르비노 현상 시메터비노 페노메논은 청동기 기술 확산의 극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화 현상은 소켓 형태의 창끝, 한쪽 날을 가진 칼 등 특정 형식의 청동기 유물이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동유럽에 이른 약 6,500km의 광대한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결과로 추정되며 이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발달된 야금술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 초기 청동기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초원 루트는 이후 중국의 청동기 문화가 서방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다. 지중해의 해상 네트워크. 바다는 장벽이 아닌 연결의 통로였다. 에게의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근동과 유럽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지들은 이집트, 아나톨리아와 교역하며 선진 야금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유럽 내륙으로 전파하는 중개자였다. 이 해상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주석 무역이었다. 청동의 핵심 원료인 주석은 구리에 비해 매장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편제되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원거리 교역이 필수적이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교역망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놀랍게도 오늘날 영국의 코널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이 기원전 1300년경 동지중해까지 운송되었던 증거가 이스라엘과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난파선의 주석 덩어리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기는 청동기 시대에 이미 유럽 대륙을 가로지른 복잡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로의 확산. 중국의 청동기 기술은 북서쪽 초원 루트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 2400년경에 시작된 치자 문화 쾌지아 카우츄나 기원전 1900년경에 시작된 얼리터우 문화 르투 카우츄와 같은 초기 문화에서 외부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 외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도범법 비스모드 캐스팅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의 청동 재기를 제작했다. 이은 기술이 어떻게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반도와 일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500년경 시작된 것으로 보이어 요령 려오닝 지역의 비파형 동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문화는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서해안 경로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통한 경로도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의 송궁리 문화는 이후 일본의 야요이 시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의 이주민들은 벼농사 기술과 함께 청동기 및 철기 기술을 일본 열도로 전파했으며 이는 토착 수렵 채집 문화인 조몬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농경 사회인 야요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확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지역의 청동기 도입 시기와 국가 형성 시기를 비교하는 것은 큐레터스의 가설을 검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표일 청동기 도입과 국가 형성의 시기 비교. 이 표는 큐레터스의 가설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청동기 도입과 국가 형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청동 무기 없이도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청동과 국가 형성의 관계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암시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2부 청동혁명, 기술, 전쟁, 그리고 사회 계층화. 청동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재편하며 권력의 상징을 재정의하는 전방위적인 혁명이었다. 큐에럴스미 제시한 가설의 핵심 메커니즘, 즉 청동 무기 군사적 불균형 조직적 전쟁, 국가 형성의 고리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청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 경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지배의 도구로 기능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제3장 지배의 주조 청동 무기와 전쟁의 변혁. 청동은 전장의 풍경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석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료적 우위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곧 전문적인 전사 계급의 등장과 전쟁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재료의 우월성. 청동이 석기 시대의 무기를 압도한 이유는 근본적인 물성의 차이에 있다. 경도와 인성의 균형 석기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지만 깨지기 쉬운 취성이 강한 단점이 있다. 반면 청동은 날카로운 날을 유지하는 능력 경도가 충격을 흡수하고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능력 인성 사이에서 탁월한 균형을 이룬다. 이는 전투 중에 무기가 파손될 위험을 크게 줄여 신뢰성을 높였다. 가공성과 수리의 용이성. 청동은 주조를 통해 복잡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었고 손상되더라도 다시 노력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무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폭력의 형태. 청동의 등장은 기존 무기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석기로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무기들을 탄생시켰다. 검수월의 발명 길고 날카로운 검의 등장은 인류 폭력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창이나 도끼가 사냥고구나 공구에서 발전한 것과 달리 검은 오직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설계된 최초의 무기 중 하나였다. 검을 사용한 대고 찌른 전투 방식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살상력을 보여주었다. 특화된 창끝과 할버드 주조 기술 덕분에 나무 자루에 깊숙이 삽입하여 고정하는 속해청 창끝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창의 결합력과 내구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창과 도끼를 결합한 형태의 할버드 헬버드는 대인 전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무기였다. 갑옷의 등장. 청동은 공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구의 역사에도 혁명을 가져왔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장인들은 구리비소합금으로 투구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석퇴메이스의 파괴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이후 청동으로 만든 투구, 방패, 흉갑 등은 비록 제작 비용이 비싸 지배층에 한정되었지만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며 전투의 양상을 바꾸었다. 전사의 전문화. 검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힘을 넘어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다. 이은 신석기 시대의 농민 징집병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투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 전사 계급의 출현을 촉진했다. 전쟁은 더 이상 부족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제도화된 행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의 무덤과 암각화에서 화려한 무기를 과시하는 전사의 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새로운 사회 계층의 부상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한다. 이처럼 청동 기술은 군사적 우위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전문 전사 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낳았다. 이 연결고리는 큐레터스의 가설에서 제시된 인과관계의 첫 단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제4장 합금의 정치경제학 교역, 자원, 그리고 엘리트의 부상. 청동 생산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고 복잡한 물류망을 관리해야 하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프로젝트였다. 이 과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곧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열쇠가 되었다. 지질학의 지배. 청동의 두 가지 핵심 원료인 구리와 주석은 지질학적으로 함께 발견된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주석은 극소수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청동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원거리 교역망에 의존해야만 했다. 공급망 통제와 권력의 발생. 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권력은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자원 통제 오스트리아 알프스나 영국 코널과 같은 광산 지역의 엘리트들은 원자재 채굴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교역 병목지점 일부 학가들은 청동기 시대의 도시혁명이 바로 이 교역로의 병목지점 트랜sit 버터넥시를 장악한 새로운 엘리트 계층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광산지대에서 농업 중심지로 금속을 운송하는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을 통제하고 통행세나 보호세를 징수함으로써 이들은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원천. 청동은 당대의 최첨단 기술이자 고가의 전략 물자였다. 대규모 군대를 청동 무기로 무장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오직 부유하고 조직화된 대규모 정치체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은 강력한 피드백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즉, 한 국가의 청동 생산 능력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강화된 군사력은 더 많은 영토와 자원을 정복하게 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청동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다. 이집트 신왕국이나 히타이트 제국의 팽창은 이러한 순환 구조의 대표적인 예다. 새로운 정치 경제의 탄생. 금속을 중심으로 한 원거리 교역은 경제 권력의 중심을 지역 기반의 혈연, 집단에서 거대 지역 간의 교역을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으로 이동시켰다. 기들은 핵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이해를 동원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이처럼 구리와 주석의 지리적 분리는 국가 형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원거리 교역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의 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는 큐레터스의 가설에 경제적 동력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부여한다. 제5장 무기, 그 이상의 의미 청동의 상징적, 의례적 권력. 청동의 영향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 군사적 기능을 넘어선 상징적 힘을 인식해야 한다. 청동의 이소성, 빛나는 외관, 그리고 흙과 돌을 녹여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변형적 생산 과정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신비감과 권위를 부여했다.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상징적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상나라 중국 권력의 그릇. 청동의 상징적 힘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곳은 중국 상나라 샹 시대였다. 상나라에서 청동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무기가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정딩, 존종과 같은 정교한 의례용 제기였다. 거대하고 복잡한 문양의 청동기를 주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체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 청동 제기는 왕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임을 상징했으며 제기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곧 합법적인 통치권과 동일시되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성한 재료.
근동 지역에서도 청동은 신과 영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신성한 영역과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 청동 무기는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통치자의 신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청동이라는 재료 자체가 영원함, 힘, 그리고 신성과 결부되었던 것이다. 유럽 위신의 표시. 중부 유럽의 우네티체 문화나 북유럽 청동기 시대의 호화로운 무덤에서는 청동 무기와 장신구가 고인의 높은 신분과 영웅적인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한 위신제로 보장되었다. 특히 청동은 멀리서 들여온 이국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이를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유자의 넓은 교역망과 지식을 암시하며 위신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처럼 지배 엘리트들은 청동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이중의 이점을 얻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군사 기술을 통해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종교적, 상징적 도구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다. 큐에털스의 가설이 주로 강제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은 국가화로 나가는 또 다른 핵심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재단 위의 청동교에서도 나오는 것이었다. 제3부 청동으로 벼려낸 국가, 정치 형성의 대륙별 분석. 지제우리는 제2부에서 분석한 청동의 군사적, 경제적, 상징적 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국가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대륙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청동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각기 다른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큐레터스의 가설이 가진 보편성과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문명의 요람 근동과 이집트. 큐레터스의 가설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지역은 바로 근동과 이집트다.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개막과 국가의 형성이 시간적으로 거의 일치하며 청동기술이 국가 통합과 제국 팽창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4000년기 후반 수메르 지역에서 도시국가들이 등장한 시기는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이 도시국가들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과 전쟁은 청동 무기와 갑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했다. 이후 사르곤 대왕의 아카드 제국,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제국 등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거대 제국들은 모두 잘 훈련되고 청동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군대를 그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집트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고 초기 왕조 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3100년경 역시 이집트가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특히 이집트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던 신왕국 시대 기원전 1550에 1070년경의 팽창주의는 청동 제작 기술의 숙련과 전차 부대의 효과적인 운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흥한 히타이트 제국은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강대국이었다. 그들의 부상은 강력한 청동기 경제와 막강한 군사력에 기반했으며 특히 전차부대는 당대 최강으로 꼽혔다. 이들은 이집트 신왕국과 시리아의 패권을 두고 카데시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대결을 벌였다. 이 지역들에서는 이미 관계 농업을 통한 막대한 잉여 생산물과 높은 인구 밀도라는 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청동 기술은 기존의 경쟁 구도에 기름을 붓는 강력한 가속제로 작용했다. 청동이 무에서 국가를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정치체에게 주변 경쟁가들을 압도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권력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제공했다. 수메르의 경쟁적인 도시국가 체제에서 아카드나 바빌로니아와 같은 광역 영토 제국으로의 전환은 청동이 가져온 군사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7장 유럽의 경로 족장에서 원시 국가로. 유럽의 청동기 시대는 근동과는 사뭇 다른 더 복잡하고 파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청동기술은 이곳에서도 사회 변혁을 이끌었지만 근동과 같은 거대하고 중앙집권화된 제국을 탄생시키진 못했다. 유럽의 사례는 큐레터스의 가설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유보 조항을 제시한다. 계층화된 족장 사회 중부와 북유럽에서 청동기 시대는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를 낳았다. 오네티체 문화 기원전 2300에 1600년 독일 로이빙겐 노벤진이 왕자 무덤처럼 막대한 양의 황금과 청동 부장품이 출토되어 강력한 지배 계급의 존재를 시사한다. 특히 규격화된 청동 도끼가 대량으로 매납된 유적들은 지배 엘리트의 통제하에 조직된 군대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북유럽 청동기 시대 기원전 1700에 500년 발트해의 호박엠벨 교역을 독점하여 얻은 부를 바탕으로 금속을 수입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사회는 거대한 롱하우스에 거주하는 귀족 전사 계급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전쟁은 이들 문화의 핵심 요소였다. 궁전 기반 국가에게 지역에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가가 등장했지만 이 역시 근동의 제국과는 성격이 달랐다. 오미노스 문명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상 교역을 장악한 궁전 기반 문명으로 상대적으로 군사적 성격은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필로스, 테베와 같은 요새화된 궁전 국가들의 네트워크로 전사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했다. 지들은 발달된 청동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고도로 군사화된 문화를 이뤘으며 근동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2차적 국가 형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와 히타이트 제국을 포함한 동지 중에
전역의 문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한 이 사건은 청동에 기반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주석 공급망 붕괴와 같은 교역 단절, 그리고 전차 중심의 귀족 군대를 무력화시킨 새로운 전술대규모 보병의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유럽의 사례는 청동 기술과 그것이 촉진하는 사회 구조 계층화, 군사화가 거대 제국 건설의 충분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같은 광활하고 비옥한 충적 평야가 부재하고 지리적으로 더 분절된 환경은 근동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통합을 방해했다. 즉, 청동은 유럽에서도 강력한 엘리트와 전사 사회를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물은 대륙을 우려하는 제국이 아닌 서로 경쟁하는 족장 사회와 소규모 궁전 국가들의 연합체였다. 이는 청동혁명의 결과가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현상임을 시사한다. 제8장 동방의 지평 중국의 청동기 국가와 그 주변. 도아시아에서 중국은 큐레터스의 가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를 제공하지만 청동의 의례적 기능을 독특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그 주변부인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청동의 수용과 국가 형성 과정이 또 다른 경로를 따랐다. 상주시대 중국 상나라 기원전 1600년 겪는 중국 청동기 시대 국가의 원형이다. 고정당성의 상징 청동 앞서 5장에서 논의했듯이 상나라의 정치 종교 시스템에서 청동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왕은 복잡한 도범법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속적, 정신적으로 모두 공고히 했다. 오군사력 의례적 기능이 최우선이었지만 상나라는 과거 데이그렉스와 같은 독특한 청동 무기와 투구, 그리고 전차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집단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 한반도와 일본 다른 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00년 겪는 비파형 동검, 단유세문경과 진문이 거울 등의 청동 유물로 대표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신제였다. 농기구는 여전히 반달돌칼과 같은 석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청동 농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국가 형성은 철기가 보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뚜렷한 청동기 시대를 거치지 않았다.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철기, 청동기, 벼농사가 거의 동시에 유입되었다. 이때 청동은 동탁통도, 대교과 같은 제사 용품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무기와 도구는 처음부터 더 실용적인 철기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비교는 한 사회 내에서 청동이 수행하는 기능이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이나 근동처럼 청동이 군사적, 강제력과 종교적, 정당성, 양쪽 모두의 핵심 기술로 통합되었을 때 그것은 국가 형성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 반면 한반도나 일본처럼 청동이 주로 위신제나 의례용품으로 기능했을 경우 기존 엘리트의 지위를 강화할 수는 있었지만 정복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는 청동 기술의 단순한 존재 여부보다 그것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큐레터스의 가설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다. 제4부 가설의 검증, 반론과 복합성. 이제 큐레터스의 가설에 대한 최종 검증 단계에 이뤘다. 우리는 청동 무기 없이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정교한 전쟁을 수행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사례를 통해 청동이 국가 형성의 보편적 전제 조건이라는 관념에 도전할 것이다. 이 결정적인 발례는 청동과 국가의 관계를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욱 복합적인 모델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제9장 청동 무기 없는 제국 아메리카의 사례.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의 위대한 문명들은 청동과 국가의 필적 관계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사회적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국가와 제국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메소아메리카 흑요석의 칼날. 오마야 문명 고전기 마야석이 250에 900년 겪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경쟁하며 빈번하고 때로는 전면적인 전쟁을 벌였다. 이들의 군사기술은 석기와 목기에 기반했으며 아트라트레트레로, 투창기과 같은 투척 무기와 흑요석 날을 박은 창이 주력 무기였다. 정치 권력은 금속 통제가 아닌 의례, 기념비적 건축, 그리고 적대국 지배층의 포획과 희생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아즈텍 제국 아즈텍은 끊임없는 군사 정복을 통해 거대한 조공 제국을 건설했다. 고로 조직된 군대를 보였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무기는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을 여러 개바가 만든 목검인 마쿠아우 이틀마큐어 효우더이었다. 야금술이 존재하긴 했으나 주로 장신구나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흑요석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져 무기 제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안데스 세계 잉카 제국. 오발달된 야금술, 다른 목적 잉카와 그 이전의 치무치무와 같은 문명은 구리, 은, 금, 그리고 주석 청동합금까지 다루는 정교한 야금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도구나 무기가 아닌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물건을 제작하는 데 집중되었다. 잉카인들에게 금은 태양의 땀이었으며 금속은 신성한 물질로서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오도직을 통한 국가 경영 잉카는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힘의 원천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로망과 같은 뛰어난 사회 기반 시설, 효율적인 행정체계, 조세 및 재분대 시스템, 그리고 지역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탁월한 통치술에 있었다.
그들의 군대는 돌로 만든 철퇴와 나무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다. 아메리카의 사례는 청동 무기가 제국 건설, 조직적 전쟁, 복잡한 국가 경영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이은 사회 조직,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역에서 수급 가능한 재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를 탄생시키는 군사혁명은 반드시 특정 재료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우월한 조직력, 병참, 병력수, 그리고 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군사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0장 촉매제의 재평가, 기술 결정론을 넘어서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큐레터스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미묘한 해답을 제시할 시간이다. 우리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넘어 보다 정교한 모델을 통해 청동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설의 재검토, 청동의 확산이 곧 인류 공간의 국가화와 일치한다는 큐레터스의 가설은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모델이다. 특히 9세기의 핵심 지역인 근동, 이집트, 중국의 사례에서 이 가설은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이들 지역에서 청동은 국가와 제국의 부상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로서 군사적 우위와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건부 현상의 인정. 그러나 유럽과 아메리카의 증거는 이 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럽의 사례는 청동혁명의 결과가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 조건부 현상임을 입증했다. 아메리카의 사례는 청동이 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종교화된 모델 따라서 우리는 기술 결정론 모델을 특정 맥락 속에서의 기술적 가속화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 청동이 자동적으로 국가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 연결되고 경쟁적이며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던 앞으로 유라시아 9세기에서 청동은 국가 건설자들에게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도구 상자를 제공했다. 그것은 사회 복잡성을 향한 기존의 경영을 증폭시켰고 군사력, 경제 통제, 정치 권위 사이에 강력한 피드백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최종 결론 인류의 국가화는 농업잉여, 인구 밀도, 사회 조직, 이데올로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9세기에서 청동야금술의 발견과 확산은 이 과정에 깊숙이 얽혀들어가 최초의 국가와 제국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짓는 혁명적인 가속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큐레터스의 가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발전의 보편 법칙에 알게버는 9세기라는 특정하고 지배적인 역사적 경로를 탁월하게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합금이 어떻게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현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장대한 서사이다.